네, 뉴스타트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하고 우리나라에 1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한미 조선 협력과 관련해선 미 상무장관이 미국 내 선박 생산량으로 한미 협력을 평가할 거라며 조선 협력에 대한 압박에 나섰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고요? 네, 무역대표부는 잠시 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공식 확정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발표된 내용을 보고 계시는데요. 미 무역대표부는 강제노동 관련 수입 차단이 미흡하다며 60개국에 10%에서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고했던 대로 1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었죠. 이 글로벌 관세의 150일 기한이 24일 0시에 만료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 관세 체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라 구조적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달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12.5%의 강제 노동 관세를 예고했는데 이 대상국들의 반박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오늘 최종 관세를 확정한 겁니다. 아직 구체적 수치가 나오지 않은 과잉 생산 관세까지 합치면 이 관세율이 20%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관세 15% 상한선을 확보했는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 15% 상한선을 사수하기 위해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상대로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해서 우리 정부를 또 압박했다고요? 네,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워싱턴 DC에서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 우리 돈 224조 원을 조선협력에 투입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협력센터에서는 투자와 기술 교류 등 협력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말만 하는 건 소용이 없다면서 미국에서 생산한 선박의 숫자로 한미조선협력을 평가하겠다며 성과를 압박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We're going to judge the center by the capital you deploy, the facilities you modernize, the workers you train, the supply chains you establish, and ultimately the simple number of how many domestic produced ships we make together. 러트닉 장관은 미국 내에서 사업장을 설립하고 이 선박 건조 역량을 확대한다면 규제 장벽 등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는 NLG 운반선을 건조할 거라면서 미 정부와 의회에 인센티브와 규제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김 장관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First, clear and sustained demand. Second, strong incentive. And third, alliance-friendly regulatory environment. With these three pillars, the bridge strategy will become a reality. 이번 개소식에서는 공급망 협력과 공동기술 개발 등 4개 분야의 협력 MOU 15건도 체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중동 상황은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선박을 공격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100를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도 책임을 묻겠다며 대규모 공격 결정이 임박했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엔 뉴욕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유가 급등 영향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응이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동산 원유 수송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상황에서 우회로인 홍해 바브 엘만데브 해협까지 막힐 수 있다는 위기감에 국제유가는 2달 만에 $100를 넘어섰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인 후티 반군은 홍해의 관문인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려던 사우디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브 엘만데브 해협이 막히면 세계 최대의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의 원유 수출 능력이 크게 제한돼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7%가 줄게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까지 합치면 25% 정도에 달합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을 상대로 어느 때보다 더 큰 대규모 공격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선박을 다시 공격할 경우 후티를 지원하는 이란에도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Saudi fuel ship that's flagged Chinese. It's a Chinese ship. Are they going to blow up the Chinese ship? Then this becomes a problem for China. This will become a problem for the whole world. But I hope that will de-escalate because I think the Houthis, frankly, got snookered into this thing by the Iranians.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와의 원자력 협정을 승인할 것이라며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는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이란 이 트럼프 1기 때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이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것을 의미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즉각 사우디의 아브라함 협정 동참은 중동 평화를 향한 역사적인 도약이 될 것이라면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이스라엘이 수용하기 어려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관계 정상화 조건으로 내세워 협정이 하루 만에 중대 변수를 맞이했다고 미국 언론들은 짚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의 핵물질 농축은 없을 것이라며 이란과 UAE처럼 비군사적 용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 무기화를 이유로 이란을 공격해놓고 정작 이란의 원자력 보유를 비군사적 용도로 인정한 건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 언론들은 사우디의 핵물질 농축, 재처리를 잠재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무기급 핵물질 생산의 길이 열릴 수 있다며 중동에서 핵 군비 경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원전조차 짓지 않은 사우디가 우라늄 농축의 길로 이어질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해 오랜 기간 핵 농축 권리를 협상해온 한국에는 이중잣대가 적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협정에 대한 백악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죠. He has said if they don't join the Abraham Accords, the deal is off. So we'll continue to have those conversations with our Saudi counterparts moving forward. 네, 뉴욕 증시는 동반 하락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유가 상승과 구글과 테슬라 등 빅테크의 인공지능, AI 자본 지출 우려 여파로 동반 하락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다시 고개를 든 여파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서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28일과 29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지난 16일 11.8% 였는데 오늘은 35.8%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처리장치 CPU 시장의 절대 강자인 인텔의 2분기 매출은 161억 3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144억 3천만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2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 EPS는 42센트로 예상치의 2배에 달했습니다. 인텔은 올해와 내년 장비 분야에 집중해 자본 지출 KPX를 늘린다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어제는 하늘 가운데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였습니다. 호우 속에도 찜통 같은 대서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장맛비가 차츰 약해지면서 서울은 9일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제주도는 이미 지난 19일 장마가 종료되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복을 앞두고 1년 중 가장 더워지는 시기 대서입니다. 비와 폭염, 열대야가 반복하며 내륙은 습도 높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방은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충청과 호남, 경기 남부는 33도 이상 치솟으며 대서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서울에도 9일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제주도는 19일부터 장마가 종료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로 산간을 제외한 제주도에는 최근 15일가량 비 없이 폭염과 열대야가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19일 이후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 장마철이 종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내륙은 정체전선의 영향권에서 다음 주 초반까지 장맛비가 더 내릴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중부와 전북, 경북 지방에 막바지 장맛비가 다소 강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반 비가 그치고 나면 우리나라 상공으로 뜨거운 고기압이 자리하며 내륙도 점차 장마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 26일에서 27일 우리나라 상하층을 뜨거운 고기압이 채우면서 내륙의 장마는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폭염과 열대야가 전국으로 확대 강화되겠고요. 먼 남해상에서 만들어지는 열대저하과 태풍의 생성 발달 정도에 따라 한반도 주변 기압계의 변동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장마가 끝난 뒤에도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며 찜통더위와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공존하는 예측 불가의 날씨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드는 7말 8초 기간, 바다나 산, 계곡 주변의 야영객들은 심한 더위와 갑자기 쏟아지는 호우에 유의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됐던 수사는 선관위의 투표율 통계 조작 사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 기록 위작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율 집계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산상 수치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투표율이 조작된 셈인데 선관위의 선거통계 시스템 조작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약 오입력 등을 이유로 투표율 집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고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합수보는 이들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투표율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수보는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율을 임의로 조정한 것이 실무자 개인의 판단인지 혹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건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투표율 조작의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과거 선거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이 전 광산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는데 부적절한 영향력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장윤기의 살인과 성폭행 혐의가 분리수사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나연우 기자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자리 잡은 기동대 건물을 전 광산경찰서장이 빠져나옵니다.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겁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조사는 늦은 밤이 돼서야 마무리됐습니다. 네,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예. 박성준 본부장이 성폭행 사건 감사하고 지했나요? 김 경무관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대신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영향을 끼친 혐의입니다. 조사의 핵심은 광산경찰서가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게 된 경위입니다. 김 경무관이 광산서 최종 책임자였던 만큼 이 같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의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국수본 성폭력 수사계장을 소환한 데 이어 강력계장 최모 경정을 소환했습니다. 광산서와 광주청 강력계의 사건 병합 요청을 여성청소년과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를 들어 막았다는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성준 본부장이 지시한 적 있어요? 성범죄 사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특별수사단은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 그리고 광산경찰서로 이어지는 지휘체계 안에서 지침이 어디서부터 어떤 경로로 내려졌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함께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도 수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우리가 그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 하다 보니까 대신에 그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제가 지금 수도권에 지금 헬기 타고 한번 돌아볼 생각이거든요. 전부 다 좀 찍어보려고 제가. 네, 보신 것처럼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가 진행이 됐죠. 3시간이 넘는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명확하게 확인된 내용은 부유세 강화였습니다.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어떤 정책으로 이어질지,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윤지혜 부동산 114 리서치 랩장과 알아보겠습니다. 랩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제 TV 화면으로 뵀습니다. 어제 참석하셨었죠? 예, 뭐 참석은 했습니다만 발언하신 분은 한 20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초대 받으신 분이 140명 그렇죠. 정도 되니까 예. 대부분은 발언 기회가 예. 없었다 정도여서 좀 아쉬운데, 물론 이제 100분이었지만 1시간 20분 정도를 더 연장해서 네. 뭐 소통을 하시려고 하신 부분들은 뭐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예. 사실 140분이 모였으면은 2박 3일 동안 해도 시간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면에서는 약간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 같고요.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뭐 분위기는 사실 아무래도 그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회의다 보니까 네. 그 처음에 이제 서두 발언에서 여러 가지 그 한정되는 이슈들을 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에서도 아무래도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네. 발표도 뭐 사실은 공급이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5분씩 발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안에서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라는 현상들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뭐 토론회의 목적 자체는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소통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 목적성 자체는 뭐 굉장히 우호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에 대한 변화들을 유도하려는 목적성에서 보면 뭐 좋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이어질지 이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이런 토론회가 열리게 된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대단히 불안정하다라고밖에 평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네. 뭐 대부분 공급 쪽을 제외하고 보면 규제 일변이었죠. 그래서 627 대책에서 6억 원 한도 제한을 한 부분들이 그렇죠. 있었고, 예. 10.15 대책을 통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광역적으로 확대하는,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하는 이런 규제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패키지로 규제 사항들이 유발되고요. 거기에 이제 올 초에는 세금과 관련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된 부분들을 5월 9일 기점으로 원복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제적인, 대출적인 혹은 제도적인 규제 일변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치상 볼 때 최근 1년을 돌아보시면 역대 어느 정부보다 1년치 매매 가격 서울 기준이긴 합니다만 상승폭이 크다. 아무래도 리딩 지역이니까 이 지역에서 가격 통제가 안 되면 사실은 정책의 효과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전세와 월세, 주거비가 오르는 국면들을 동시에 목격하고 있으니까 정책 관점에서 1년을 평가해 보면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정책 효과가 정말 있었나? 정책에 의해서 더 오른 게 아닌가? 뭐 이런 평가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자료 기준으로 봤을 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수도권 매매 가격은 6.75%, 서울은 12.67% 올랐고요. 전세는 수도권이 6.28%, 서울은 8.91%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오름폭, 이렇게 시장이 불안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문재인 정부 1년 차 때 상승폭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1년 차의 상승폭은 한 15% 정도 되니까요. 네. 사실은 문재인 정부 1년 차 때도 굉장히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 2회 연차에는 한 20% 가까이 이제 서울에서 급등을 그렇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 하반기로 갈수록 혹은 내년으로 갈수록 특히 공급에서 불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크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책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인데요. 지금까지 정책은 그렇게 성공적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다뤄졌던 그래서 중요했던 거는 한 3가지 정도 축이었던 것 같은데 먼저 세금, 대출, 공급인 것 같습니다. 세금부터 살펴보죠. 세금과 관련해서는 보유세 강화는 명확해진 것 같아요. 예, 뭐 아무래도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그 현장의 분위기를 보면 뭐 딱히 반대 의견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보유세는 강화하는데 뭐 학계든 전문가든 뭐 유튜버든 뭐 인플루언서든 일반인이든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고요. 문제는 전제가 붙는다는 거죠.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그 거래세와 관련된 부분, 취득세와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낮춰줘서 매물 유도 혹은 투입되는 들어가는 입구 쪽과 출구 쪽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사실은 현장에 동의 국면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를 내기 싫으면은 양도세를 낮출 테니까 팔고 나갈 수 있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급 쪽, 신규 공급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에서 매물을 유도하는 정책들을 반드시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가 주로 논의된 사항들이고 그 안에서도 좀 동의를 구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세를 높이려면 양도세라든지 거래세를 낮춰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거래세에 대해서는 어떤 명확한 입장 같은 게 나왔습니까? 사실은 보유세는 우리가 뭐 초고가 1주택이다 혹은 초고가에 대한 기준점이다 혹은 실효세율을 뭐 1%까지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해서 우리가 이제 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다 이런 부분들이 당장 이달 말에 세제 개편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토론 과정을 거쳤다 볼 수 있는데 이 거래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토론 과정이라는 사전 절차들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5월 9일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했는데 우리가 7월 말에 세제 개편안에서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뭐 1년을 유예하겠다 이러면 사실은 정책의 뭔가 일관성이 떨어지잖아요. 안 좋죠. 보기 일단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토론회를 기점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거래세 부분들도 같이 좀 건드리자 쪽으로 논의가 된 건데 실제 거래세 부분들도 완화해 줄지는 아직 물음표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설명드린 정책적인, 정치적인 노선에서 보면 정책의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비판들이 커지니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부분들은 지금 논의 과정에서 좀 완화해 줄 여지가 있다. 뭐 1년을 유예할 수도 있다.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취득세 부분, 우리가 이제 다주택자든 혹은 비규제 지역에서 3주택자든 이렇게 취득세를 뭐 8%, 12% 이렇게 중과하는 부분도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해봤던 거죠. 그런데 취득세와 관련해서 완화 논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출구 쪽만 열어놓고 입구 쪽을 막다 보면 또 출구로 안 빠지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또 묶이는 배경 가운데 하나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똘똘한 한 채라는 부분들 혹은 다주택자에서 증여나 상속을 통해서 우회하는 부분들도 이 똘똘한 것들을 타인에게 팔고 싶지 않는 그 욕구들이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취득세는 상당히 높은 편인 거는 맞으니까요. 자, 그런데 보유세를 높이는 건 확실한데 거래세를 낮추는 거는 확실치가 않고 의문이 붙는다. 만약에 거래세가 그대로 된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를 다 온통 강화했죠. 그렇죠. 하다못해 증여 상속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그래서 온통 강화하니까 사실은 이럴 거면 보유에 대한 부담들이 커지니까 증여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이럴 거면 가족에게 혹은 뭐 지인에게 혹은 뭐 친인척에게 뭐 이렇게 그 증여 혹은 지인 간 거래 쪽으로 좀 우회를 했다는 거죠. 혹은 이제 법인 쪽으로도 우회하고 했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틀어막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라는 부분들은 항상 우회로 이른바 이제 절세 전략이라는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온통 다 올리면 제일 그래도 부담이 덜한 걸 찾아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양도와 취득이 부담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다음에 남은 선택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 쪽으로 우회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경험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어제는 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택수 가액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으로 묶자라는 논의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 차례 계속 논의가 이루어졌던 건데 그래서 보유세도 하나로 합치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주택 가액으로 보지 않고 주택 수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징벌적인 세금을 유도하는 그런 논의로 진행이 됐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한 발짝도 논의가 진전이 안 된 이유는 정부 여당에서의 그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가 뭐 자산가인데 왜 이 부분들을 완화해 줘야 되냐 이 논의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을 대입해 보면 정치적인 이슈가 아닌 현실적인 부분을 보시면 주택이 10억 원짜리 3개 있는 경우 네. 그리고 30억 원짜리 하나가 있는 경우에 사실은 가액 기준에서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금은 전자가 훨씬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은 뭐 세무사 분이든 세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의 보통의 주장은 가액 기준으로 가는 게 선진국 기준으로 따라가는 거다. 네. 논의가 됐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자한테 왜 이걸 해줘야 되냐 이 논의로 가게 되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사실은 징벌적인 세금 이슈가 그런 데서 출발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액 기준으로 계속 못 갔던 건데 어제 토론회장에서는 가액 기준으로 어느 정도 합의점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액 기준으로 한번 재편되는 과정들을 거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1주택자의 초고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부담까지 그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올리느냐가 아직 논의가 덜 됐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은 초고가가 문제인 거잖아요. 네. 초고가의 실효세율들을 좀 조정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초고가 기준도 아직 정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기준에서 뭐 20억 원을 볼 건지 곧 발표할 텐데. 시세 기준에서 뭐 30억, 40억을 볼 건지 이 기준조차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데 뭐 단기간에 일주일 만에 그분들을 정리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보유세다 보니까 우리가 올해 보유세 기산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보유세는 거의 확정이고요. 내년에 보유세 논의를 하는 거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들이 변하는 것들도 사실은 좀 시간차가 있다. 세금은 항상 시간차가 있어서 그 효과라는 것들을 검증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당장 효과를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 대출로 가보겠습니다. 대출은 지금 규제를 풀어달라라는 목소리가 큰데요. 여기 그런데 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눈에 띄었던 거는 풀어준다는, 완화하는 쪽보다는 전세 대출까지 묶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 대출이 결과적으로 집값을 떠받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문제의식을 나타냈는데요. 이 문제의식에 동의하십니까? 예, 이게 지금 토론 방식에서 사실은 조금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 때문에 집값이 폭등한 게 맞다라고 전제하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을 하면서 토론을 하기는 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부정을 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서울에서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매매가가 자극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매매가가 오른 이유가 전세 때문이라고 하려면 지금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게 전세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전세 가율. 우리가 전세, 그러니까 매매 사이에 이 전세 가율들을 보시면 사실은 서울은 50% 미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문제여서 매매가가 오르는 거면 현재 구도에서는 서울시장은 전세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월세 때문에 오르고 있긴 하죠. 주거비가 오르면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방의 전세가율은 70%, 80%에 육박합니다. 근데 지금 지방시장이 뜨거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는 갭 투자도 가능하고 전세를 레버리지로 활용하면 20%, 30% 자금이면 얼마든지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잘 안 되고 있죠. 그럼에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세라는 상품 때문에 집값이 급등한다는 건 사실은 일부 그런 요소는 있으나 그거라고 결론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 세계에 전세가 있는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요 선진국의 주요 도심들의 집값이 서울만큼 비싸거나 혹은 더 비싸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엔 전세 제도가 없잖아요. 네. 그럼 전세 때문에 집값이 비싸다는 논거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들은 합리화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설명을 하게 되면 전세 때문에 갭 투자가 화랑일 때는 우리가 그 부분들이 매매를 자극했다 평가할 수 있으나 지금은 그게 다 차단됐습니다. 그렇죠. 근데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몸통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진단이 틀리면은 처방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는데요. 요거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슈로 보죠. 공급 정책.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명확한 신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됩니까? 예, 뭐 사실상 뭐 대통령께서도 인정을 한 부분이죠. 예. 신규 택지 발굴은 좀 어렵다. 네. 재개발 재건축만 가지고 공급하는 효과도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헬리콥터를 타고 현장을 돌면서 부지를 발굴하겠다. 이런 결론들로 갔던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나마 가용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3기 신도시입니다. 아, 그렇죠. 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광명 시흥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만 호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들을 서두르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빠른 공급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재개발 재건축 혹은 그린벨트 혹은 뭐 도로, 철도 위 혹은 뭐 공실 활용 그리고 오피스 활용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현재부터 해도. 그렇죠. 그럼에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비아파트 활성화죠. 네네. 비아파트는 한 1년 정도의 공사 기간이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관련 절차들을 좀 거치다 보면 이것도 지금 3기 신도시 빨리 하는 것보다 빠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비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또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건설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 담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수요자들이 이 물건들을 기피하다 보니까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사실은 공급자는 그걸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단히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하지 않는 이상 이 시장은 현 시점에서는 뭐 가망이 크게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조금 전에 시장 논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제는 아무래도 토론회다 보니까 시장 논리에서 어긋난 좀 황당한 주장들도 나와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존 대출자까지 소급 규제를 하자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평생 한 번만 주자 이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좀 황당한 내용 같긴 한데요.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뭐 대출에 대한 소급 적용 이슈는 사실은 이거는 금융 경제를 공부하신 분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기존 대출자가 사실은 만기에 이르러서 새로운 신규 대출을 하게 되면 어차피 그 당시에 신규 대출 조항들을 받긴 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소급 적용과 관련돼서 기존 대출자까지 다 아우르자라는 논의에 좀 더 가까워서 기존 대출자의 보통 주택 담보대출 만기는 보통 20년, 30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만기가 5년 단위로 좀 짧게 되신 분들은 그때 당시에 새롭게 적용하자 이 논의들은 사실은 대통령께서도 한번 논의하신 적은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됐을 때 금융권에 좀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금액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평생 한 번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 안에서 양도세를 그 안에서는 몇 번이라도 할 수 있게 하자 정도가 맞고요. 이걸 무한대로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주거 이동을 너무 자주 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조금 더 정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정책 기조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책 기조를 기반으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걸로 전망을 하십니까? 뭐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현재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상반기에 그 대통령께서 1주년 기자회견을 할 때 내가 세금을 통해서 많이 찍어 눌러놓은 거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주택시장은 의식주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찍어 누르면 나중에 용수철처럼 좀 튀어오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반기를 우리가 보면 경제 상황도 괜찮고요. 코스피 시장도 여전히 뜨겁고요. 그리고 공급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주거비는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이런 구도에서 분양가는 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월세 이슈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가 더 뜨거울 수 있다. 상반기보다.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걱정이 되는데요. 27일에 또 토론회가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연결이 될지 이 부분도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지혜 부동산 114 리서치 랩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 그리고 독일을 방문하기 위해서 출국합니다. 첫 방문지인 샌프란시스코에는 현지 시각 24일부터 1박 2일 동안 머물고요. 글로벌 AI 리더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들과도 만납니다. 특히 엔트로픽, 오픈 AI, 엔비디아, 브로드컴의 CEO들과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경북 경산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의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8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전 경북 경산시 사동에 있는 6층짜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관리사무소 직원 2명과 민원을 제기하러 왔던 주민 1명, 같은 건물 경로당에 있던 5명 등 모두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 사건 사고 소식,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혐의를 받는 A씨는 아파트 운영 문제로 관리실 직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고 합니다. 최근 주민대표 선거에서 낙선한 뒤에는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전에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집기와 비품이 잿더미로 변했고 불에 그을린 신발은 주인을 잃었습니다. 이번 폭발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A씨가 관리사무소에 불을 지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아저씨는 왔다 갔다 불 지르는 거는 왔다 갔다 내가 감기 한절하고 앞뒤가 옷이 다 탔더만. 다 탔어. 다 타가지고. 안심만 있고. 그 해도 또 왔다 갔다 하대. 불 나가고 가는데도. 주민들은 전부터 A씨 등 일부 주민이 아파트 운영을 둘러싸고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지자체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경산시가 아파트를 감사해 위반 사항 10건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A씨는 자주 관리실을 찾아 소란을 피웠고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전 감사해놓은 사람이 경기시가 못 살게 분위기라 계속 시비를 넣고 스피커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뒷떠들을 대고. A씨는 또 아파트 주민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자 선거함을 부수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관리규약 문제로 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회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와서 해설하고 집중적으로 왜 그러나 조사를 하고 아니면 하룻밤 좀 구금을 하든지 해야 뭔가 출입이 있는데 그냥 이러고 가니까 사람이 나와버렸잖아. 경찰도 출동했었다는 거죠. 걔네가 출동을 했었어요. 경찰은 A씨를 방화는 물론 살인 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터키 동부 아르다한주의 주지사가 해임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큰 논란입니다. 몸에 딱 붙는 이른바 쫄쫄이 자전거 운동복을 입은 게 문제였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붉은색 티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터키 아르다한 주지사 메흐메트 파티의 치체클리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오르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의 이난 아크군 알프 의원은 꽉 끼는 사이클 복장이 부적절하다며 틱톡에서 활동하는 주지사들이 등장했다고 공격했습니다. 집권 정의개발당 정치인 사밀 타이야르도 타이츠를 입은 주지사는 시민과 공무원의 신뢰를 얻거나 국가 권위를 확립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이슬람주의 가치에 어긋난 옷차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치체클리 주지사를 경질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자 튀르키예 관보에 주지사 교체가 공지됐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치체클리는 레깅스가 아닌 자전거복을 입었을 뿐이며 평일 근무 시간에는 이런 옷을 입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계속 페달을 밟겠다며
이미지 관리를 위해 스포츠를 하지 않는다. 더 많은 체육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임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권한이라며 수용했습니다. Bana referans olup mesleğe girdiğim, bugüne geldiğim noktaya kadar arkamda duranların yüzlerini kızartmadığıma inanıyorum. En büyük şerefin de bu olduğuna inanıyorum. 지난 22일 주지사 송별식에 참가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시체클리의 차량을 따라가며 지지를 표했습니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는 시체클리의 복직을 요구하는 서명에 10,000명 넘게 참여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 빅테크 구글에 8억 9천만 유로, 약 1조 5천억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EU는 구글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규제하기 위한 EU의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서울은 비가 그치고 후텁지근하던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 현재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약하게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북부 지방에 비 예보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정체 전선이 북한 쪽에 위치하면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많겠고요. 오후에 가끔 내리겠습니다. 비 대신에 더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오늘 폭염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요즘 기온도 기온이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가 극심합니다. 서울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연일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포항은 체감 36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전국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많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에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곳이 많은데요. 현재 서울과 광주의 기온 26.4도, 제주 27.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2도, 대구 36도, 포항 38도까지 크게 치솟겠고요. 충청 이남 지방은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북부 지방은 오후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북부에 최고 8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북부에 5에서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장마가 종료됐지만 휴일에는 전국 곳곳에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중북부 지방을 끝으로 내륙도 차차 장마권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장마의 끝자락에서 주말 중복이 지나면 폭염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여름철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7월 24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